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부족하다. 최근 일본의 극우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처럼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본 극우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숨죽여 딸의 영정사진과 관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는 또 다른 어머니도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조은하 양과 허다윤 양의 유해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건 지난 5월입니다. 참사 3년 반 만에 열린 두 아이의 영결식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웅에 나섰습니다. 유골을 실은 운구차가 세월호를 지나 목포신항을 떠나는 순간 작업자들도 수색을 멈추고 묵념으로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식이 아닌 이별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고 두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쪽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나 엄마로서 가는 마지막 길을 갖다 이쁜 모습으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그 이별식을 갖다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딸이 사용했던 책걸상을 보자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일 이별식이 끝나면 유골은 단원고에 들렀다가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이 잠든 평택 서호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 일부가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 군,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여전히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를 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입니다. 소녀 3명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짓밟힌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겁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죄를 받다. 반드시 사죄를 받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년 전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위안부 피해국 13개 나라 후손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We cannot forget history. If we forget it, it will be repeated. And it also symbolizes that women cannot be used as sex slaves. 미국 내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건 8번째지만 대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 다룰 다음 이슈는 홍준표 젠더 감수성. 아우, 이름만 들어도
홍준표와 젠더 감수성은 이미 매치가 안 되죠. 매치 안 되죠. 예, 전혀. 뭐 이런 거 사랑의 폭력 뭐 이런 느낌이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여성 인사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해서 성공한 거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자기도 해보려고 한 건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제목이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인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직 내려놓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마초적이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그쵸. 거죠. 예, 스스로 인정했죠. 그러면 여성 당 대표를 뽑으란 얘기인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부터 틀렸어요. 뭐 사회자가 발제를 듣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더 폭력이 뭐냐?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 폭력은 이해가 안 간다. 진짜 트랜스젠더한테 한번 맞아봐야 돼 진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마련한 아까 말한 유석춘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번 주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어요. 연세대 학생들한테 이 사람이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었고 사회 잘 보겠네요. 사회 보잖아요. 혁신위원. 그날 연대 사회학과 애들이 많은 그 사회에 대한 동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자꾸 뭔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꾸 홍준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얻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 않아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에 대한 어떤 성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그 성인지 개념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거 안철수는 그 극중의 칼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칼날에다가 자기 팔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느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 한 발언을 보면 나오네요. 남성우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홍준표 당신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데 그거랑 젠더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딴 물에서 놀고 있는 거고 나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도 조금 이상해. 그냥 토론비 주니까 갈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이런 분이 있네요.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홍준표를 보면서. 홍준표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상은 자유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저급함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식 촌년이라는 표현이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뭐 개똥 빨아먹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딨어요. 촌놈이든 촌년이든 욕이에요. 비하 발언이죠. 영감탱이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 개자식아라는 표현이 정말 고추친구 안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 목욕탕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농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3자가 들으면.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인데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성인지 의식을 떠나서 그냥 언어에 대한 개념,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젠더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낮추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다 이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팔불출로 만들어주고 버리고 싶네 진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너의 와이프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뭐 우리 와이프가 뭐 예뻐 집에서는 뭐 개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게 뭔가 칭찬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말 같은 건데 외국에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우리 재윤애비님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 불타오르시던 볼 때마다 새롭게 이쁘대잖아. 사랑스럽고. 정말 부러운 거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긴 해요. 심장에 너무 무리가 와. 그런데 일단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한 말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남성 우월적으로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성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 주장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딱 어디 논리냐면 일베 논리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중학생들 있죠. 일베를 이렇게 신봉하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남학생들한테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딱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부터 욕을 정말 심하게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일베 논리인 거예요, 이게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는 건 눈에 드러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TV 뉴스를 볼 때 남자 앵커 1명, 여자 앵커 1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성평등한 사회야.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가 엄마 말에 기가 주고 사니까 우리 사회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수만 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 사장이 왜 없어요? SK텔레콤 들어갈 때 평직원들은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근데 부장만 돼도 여자가 없어요. 이사급으로 올라가면 100%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말 절대적인 약자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신과 출산이 딱 이슈에 올라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은 출산한 임산부들과 그 엄마들에 대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그냥 별개의 인간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어떤 생존의 목적이라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겪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소외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아이를 낳은 거지 네 문제야라고 이렇게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석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 입으로 청년들한테 일배 자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월적이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라던가 심지어 뭐 몰래카메라, CCTV 해킹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지적했지만 강원랜드 심지어 청탁으로 들어갔는데도 여자의 연봉은 남자보다 낮았어요. 이런 게 바로 유리천장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중에서 최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혁신위원장이라는 이 사람 사회학과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무식하네요. 교수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나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영어가 기본 제1 언어잖아요. 네. 언어의 구조, 표현, 대명사의 쓰임새들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확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회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평소에. 너무 사회를 보는 것에만 치중한 거죠. 아우, 답답해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놓고
이 토론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주최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준비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제 토론을 하는데 발제 강연을 하는데 홍준표 이 양반은 한 5분에서 7분 동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또 모습을 연출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설마 자유당. 곰곰이 듣고 있었겠죠. 곰곰이. 이 자리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카메라 10대가 녹화 중이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고 한 취재 기자는 꿀잠 주무시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좀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잘 모르는 낯선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은 저 무슨 이야기지 하고 귀 기울여 듣다가 슬쩍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러는 거 아닐까요? 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홍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토론회를 주최해놓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싸우기도 잘 싸운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여자들은 눈치도 안 보고 잘 싸우더라. 아니 이런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에서 이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아니, 이렇게 대놓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목욕탕에서 하는 거예요. 때밀면서? 네, 목욕탕에서 다 씻고 나와서 남자들 다 빨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빨가벗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범이야라는 공범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나 하는 이야기이지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참 이 사람은 참 한 행사에서 어마어마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네요. 홍준표가 또 패널들에게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그럼 안다고 하냐.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놈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홍준표한테는. 그리고 행사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한다. 젠더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찾아봤다. 자랑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랍네요. 진짜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됐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이 대한민국을 저주하지 않은 이상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힘들죠. 한번 탈탈 다뤄보자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강효상이라는 자유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 당수를 저희가 모신 적도 있다. 박근혜요? 청와대 모비서관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도 멀쩡히 근무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자기들이 자비를 베푼 것 마냥 일단 뭐 젠더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회적 이치로도 70년간 거의 70년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정말 딱. 저는 이 사람들 말하는 태도에서 5살짜리 꼬마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죽이는, 날개를 뜯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5살짜리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뜯어내면서 이렇게 천천히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는지, 죽인다는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살, 12살 어떤 성인이 돼가면서, 청소년이 돼가면서 그런 걸 못해요. 왜냐면은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통증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약한 생물한테 그런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이 젠더에 관련된 이런 정말 개념 없는 발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남성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덫 때문에 다시 남성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떠나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뭐 무식한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뭐 무식한 소리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비수 같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절실하니까. 근데 이게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5살짜리는 백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나이살 먹은 사람들이 정치한다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무식하는 건 정말 파면시켜야 돼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오죽했으면 바른정당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돼지발정제 사건을 공공연히 떠들었던 홍 대표가 젠더 폭력이 뭐냐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며 마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홍 대표가 당연 1등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이 마초끼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자랄 때는 이런 엄마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엄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런 젠더 감수성이라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죠. 네,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거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생기던 시기가 그나마 이제 내 젊음이 약간 벗어날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수님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이쪽에 대해서 통찰력이 깊지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긴 거 아닌 건 알잖아요. 예. 근데 이 홍발정 이 양반은 그거 자체를 그냥 아예 나보다 더 꼰대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자기 머릿속이나 뭐 자기 주변에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뭔가 홍준표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려면 사실 젠더 폭력이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니까 처음 개념부터 안 잡히는 거고 이거는 왜 성폭력이 젠더 폭력이 됐을까? 왜 그렇게 말을 왜 영어와 한글을 붙였을까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 검사까지 했으니까 그 의미는 그런 거구나. 근데 사회적 약자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내거나 했던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공감력은 완전히 결여되어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필독서라고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책이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유명했잖아요. 이 책을 홍준표가 읽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읽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 소설인데요. 주변에 일단 여자친구들한테는 다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5권 정도는 선물도 했어요. 꼭 읽어봐야 된다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김지영 씨가 겪는 그 소설 안에서 김지영 씨가 겪는 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한 번씩은 겪어봤던 걸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자들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개념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남자아이부터 먹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누나들이랑 저랑 셋이서 밥을 먹는데 항상 저한테 뭔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거죠. 작은 사소한 거지만 약자 입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각성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나머지를 다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자그마한 실로 이제 모든 사연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완성되거든요. 좀 끔찍했어요, 그게.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인 경험이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꼭 읽어보길 바라는 추천 작품 중에 하나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젠더 감수성? 이게 확 바뀌는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 82년생 김지영 이 시대에 살았던 여자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서러웠던 할머니에 대해서 서러웠던 기억이 뭐냐면 저는 할머니가 저와 제 남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제 남동생만 한약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여자가 크지 못하는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뭔가 남자 뒤에 서야 되고 뭔가 남자 보스에 대해서 내가 뭘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파이팅한 그런 걸 타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젠더 감수성의 문제에서 더 큰 개념으로 보면은 아이를 육아해서 유리천장을 벗어나서 똑같이 남자와 여자도 같은 회사에서 큰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정말 뭐 대통령 박근혜가 대통령 그렇게 말아먹은 안타깝지만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남자만 국한되어 있을 때보다 여자까지 합쳐진다면 그건 2배 되는 거잖아요. 좋아질 확률이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유한국당이 오늘과 같은 이런 뭔가 적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벤트로 해서 오히려 더 공분을 사는 이런 일은 한 번의 이벤트만으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딱 하나 했네요. 방송 소재를 주니까. 그건 좋네요. 그렇기도 하고 너무 홍준표의 민낯을 봤어요. 역시나 그렇구나. 뭐 솔직하게 젠더도 오늘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잘 들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유공자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유공자들 자녀들이 남자 여자 평등하게 올바르게 크려면 할아버지들이 이런 자유한국당 더 이상 지지하시면 안 돼요. 오체투지가 뭔지 아시나요? 이마,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 이렇게 5곳의 신체가 땅이 닿도록 절하는 불교 수행법 중 하나인데요. 부처님께 자신을 낮추고 온몸을 던져 절한다는 의미의 오체투지. 요즘은 사회적인 운동으로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KTX 승무원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교계 분들과 진행했는데요. 몸이 힘들면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수행이 되는 건가 보다 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다 싶을 땐 역시 몸이 고생하는 게 최고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KTX의 안전담당 승무원으로 돌아가고자 오늘도 투쟁하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죠? 이 말씀부터 네.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체투지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요. 사실 108배, 뭐 1000배, 3000배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불자분들은. 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종교적으로 신앙이 천주교시던가요? 네. 가톨릭 신자인데요. 종교에 대해서 그닥 뭔가 편견을 가지거나 그런 건 없어서 저는 절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만 그런 실제로 뭔가 제가 몸을 움직여 가면서 그런 수행을 해본 건 처음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셨죠? 네,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울역 역사 안에까지 지금 저희가 3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농성장까지 가는 수행이었는데요. 네. 꽤 긴 거리였어요. 그렇죠. 그걸 전부 다 오체투지로 가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정말 바닥에 엎드렸다가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역시 스님분들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먼저 이제 스님들이 맨 앞쪽에 서셔서 앞으로 나가는데 나는 이제 일어나려고 이제 딱 자세를 취하면 이미 서 계셔. 딱 그런 스님들을 뵈니까 이게 좌절감이. 그분들은 계속 108배는 기본이고 500배, 3000배 이것도 그냥 일상이었으니까. 나중에 동영상 찍은 걸 봤는데 이분들은 정말 순식간에 엎드렸다가 순식간에 일어나시는데 무슨 로봇 같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 스님들은 어떻게 결합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 KTX 승무원을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종교계 분들, 여성계, 그리고 법률 자문단,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연합해서 구성되는 그 대책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계 분들이 모여서 KTX 승무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오체투지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게 불교 수행법이다 보니까 스님들이 맨 앞에 서시고 그리고 신부님, 목사님 다들 같이 신부님, 목사님들도 함께 다 같이 하셨어요. 와, 네.
완전히 종교의 대화합이네요. 그렇죠. 네, 종교인 오체트지 해가지고 다 같이 한 4대 종교 같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혹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했긴 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아, 참 그 양승태 대법원의 체제 하에서 참 고생들을 하시는 덕분에 네. 역설적으로 KTX로 인해서 또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서 덕분에 종교가 또 하나 되는 그런 현장이었겠네요. 네, 요즘에 특히나 종교계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힘이 참 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뭐 오체투지 하는 단체도 많고 단위도 많고 한데 과연 얼마나 알아주실까 또 얼마나 같이 해주실까 생각했었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전 몰랐는데 지나가는데 LG 생활건강에서 지금 파업 중이시래요. 네. 네. 그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박수 쳐주시고 하는데 괜히 더 울컥하고 좀 그랬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서울역 3층인가에서 네. 지금 현재 KTX 여승무원들이 서울역 3층에서 주간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지나다니시는 분들 한 번쯤 이제 저희 농성장 방문도 해주시고 저희 서명도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볼 거는 노무사님이 갖고 오신 거 보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그늘.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엊그제 그 기아차에서 방송을 통해서 기자 언론을 통해서 방송 나왔죠. 일단은 1심 판결 나오고 나니까 기아차 사장이 이제 잔업, 특근 이런 거 줄인다. 아, 그래서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들어간다는 판결이 나오니까 잔업이라는 즉 연장근로 그리고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추가근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할수록 이제 더 많은 임금 부담이 생기니까 이걸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 제조업, 생산직에 근무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됐는데요. 역시나 이것을 효과가 아닌 후폭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언론에서는 후폭풍이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일으키는 그런 이게 폭풍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로 인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그런 밝은 면은 부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임금이 결과적으로 연봉에 있어서 200만 원 줄게 됐다. 헐. 연봉이 아니라 월급 기준으로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기자들에게는 돈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관점이었는지 아니면 데스크에서의 그런 지시였는지 몰라도 돈 위주로만 접근을 하지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그 건강과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이 있는 삶의 변화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네요. 아쉽습니다. 맞아요. 아니 지금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저녁에 있는 삶을 주창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노동자가 그런 삶을 누리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을 가지고 폭풍이라고 일컫는 것 자체가 시대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돈 중심의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노동자는 돈 많이 주면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돈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삶의 질. 특히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자기의 여가 시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의 시간이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그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기사를 그따구로 쓰면 안 되죠. 그따구로 쓰니까 개인적으로는 기레기란 말이 나오죠. 모르게 진짜 의도치 않게. 예.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이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빛이 이제 좀 보이는 반면에 빛이 강할수록 그런 말이 있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더 짙어진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이제 이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하고 달리 이 중소기업 그리고 특히나 영세기업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고 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라는 이 판결에 적용을 아직도 못 받고들 있어요. 그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연합 뉴스라든가 이런 그 큰 매체들에서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어디에나 뭔가 법규를 제대로 만들려고 이제 시정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편법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그 정기상여금을 사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렇게 그 중소업체들, 기업체들에서는 아직도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입사하면요 신입의 경우는 시급이 딱 그냥 최저임금 그대로예요. 네, 맞아요. 현재 6,470원이니까 시급이 그냥 6,470원으로 요즘에는 맞춥니다. 또 신입분들은 그냥 우선은 취업하는 게 급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월급이 얼마인가, 뭐 내 수당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사실 제대로 따져 묻는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신입들한테는 그 원래 먼저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전혀 보장하지 않아도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신입분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 네.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뭐 인턴이라는 미명하기도 하이기도 하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한 사례가 이제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 K사가 있어요. 이제 경향신문의 그 보도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업종이 뭐 하는 회사냐면 폐지 있죠. 우리 그 재활용 폐지 내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수집해서 가공해 갖고 골판지 그리고 이제 박스 같은 것을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이 회사가 딱 신규 입사자의 시급이 그해 딱 최저임금으로만 줍니다. 그래 놓고 그러면 이제 임금이 너무 작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대신 매년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나눠서 줬어요. 즉 기본급의 600%니까 1200%면 매달이지만 600%니까 퐁당퐁당해서 주는 거죠. 그래 왔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7.3% 올랐잖아요. 그러자 이 회사가 정기상여금 600% 중에서 250%는 기본급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은 시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전체 1년 통틀어서 받는 금액에는 변화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이 600%였던 것이 250%는 매월 기본급에 녹아들고 이제 상여금은 이제 350%만 주게 되는 거죠. 네, 올려주는 척하면서 임금 동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조삼모사가 아닐까 싶어요. 딱 그렇네요. 예, 딱 그렇죠. 우리 조삼모사가 결국은 총액은 동일하면서 앞에 더 주는 것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일수록 굉장히 소규모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뭐 계약서나 뭐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긴 하지만 이런 회사일수록 노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기도 하고 거의 어용인 경우가 참 많죠. 그렇죠. 이런 회사가 이런 그 꼼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노조가 없거나 있어도 대개는 어용화됐거나 아니면은 거의 준어용화돼서 강력한 단체 교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꼼수를 쓰더라도 노동자들이 그냥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구나. 아이고 세상이 원래 이렇지.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그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는 사실 그래요. 총액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불이익은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또한 상여금을 기본급여로 녹여줬기 때문에 기본급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 또 나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단체교섭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럼 전체적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여금이라는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여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총액 전체에서는 바뀌지 않더라도 변동이 없더라도 상여금이 줄어든다라는 그 하나의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면 이것은 근로자 과반수 내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직력이 약한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조삼모사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맞죠? 그렇죠. 총액이 변경이 없더라도 그 중에 상여금의 변화가 있다면은 그것은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 네. 총액임금뿐만 아니라 일부의 상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불이익하다면 그것은 저는 그렇죠. 불이익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공공부문이 성과연봉제를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봐서 파업을 한 것도 합법 파업인 것처럼 정기상여금이 어쨌든 줄어든 부분도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니까 분명히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자들한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쟁의를 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어용화됐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예, 사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가불 오토텍 2013년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아차 판결을 통해서도 앞으로 얼마든지 뭐 소급분은 둘째치고 장래분부터는 그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다퉈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이론일 뿐이고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실 거의 다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법은 너무 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개 그 노동자들이 불과 한 수십 명 모여서 소송을 진행한다 해봤자 굉장히 많은 사직 압력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 다 감안하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얼마나 일반 노동자들이 견딜 수 있겠는가. 그 일반 노동자들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이 결국은 강력한 노동조합이거든요. 민주화된 노동조합. 그런 것들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빼놓고는 사실 지금 거의 유명무실화돼 있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앞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갈 텐데 그럼 최소 3년이거든요. 계속 그 소송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지속력이 있겠는가라는 점에서는 많은 회의가 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서 산별노조가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산별노조만이 답인 것이 기업별 노조가 결국은 우리 현재 노동조합률이 10% 딱 10%에 걸려 있는데 이 10%마저도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다니는 노동자들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다 기업별 노조예요. 그렇죠. 근데 기업별 노조는 알다시피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예 노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기업별 노조를 인정하지요. 외국에서는 선진화된 외국에서는 기업별 노조는 노조라고 안 봐요. 그것은 사용자에 거의 종속되어 있는 그냥 친목단체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확실히 발전된 나라는 다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국 자체가 우리 현재 근대에서의 8시간 쟁취투쟁, 메이데이의 그 기원처럼 굉장한 그 파업과 피를 흘리면서 권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산별노조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 것이죠. 그런데 또 딱히 또 미국이 산별노조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노동 환경이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그렇긴 해도 우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이레이저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노동조합의 그 허락 없이는 노동자들을 일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작업도 못합니다. 하역 작업도. 예, 그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하역 노조가 있긴 합니다만 교섭력이라든가 이 단결권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이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노조가 없거나 그런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같은 산업별, 같은 직군별 노조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통상임금 판결이 이제 그림자가 가장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판결의 효력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그림의 떡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판결의 수혜자는요. 유일하게 강력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 노동조합의 정규직 노동자란 점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하나 발생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 소속의 노동자들은 앞으로 이제 임금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이에 반해서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격차, 노동시간의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제 기아차가 특근, 잔업, 야근 같은 거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아차처럼 강력한 노동조합 그리고 등치가 있는 노동조합에 소속된 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어차피 뭐 해외로 공장 이전 못해요. 당장 공장 이전 해봤자 중국 같은 데서 벌써 나오잖아요. 뭐 환경 때문에 단 하나만 걸려도 막 제재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 못 가기 때문에 근로시간 줄이고 대신에 많은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빛의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노동자들이 이렇게 좀 더 좋은 환경에 놓여질 때 중소기업 특히나 영세기업 노동자들 노동조합도 없는 곳에서의 그런 뭐 기껏해야 뭐 한 20-30명 내지 30-40명 되는 곳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이거 언제 통상임금으로 올려주냐 이 얘기하는 조차도 사실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노동시간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점이 사실 좀 그림자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서는 기업들의 꼼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여버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전혀 못 보고 그래서 그 취지가 이번 기아차 판결이나 가볼로토텍 판결의 취지가 오히려 빛이 발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빛이 발했다. 그럼 중소기업이나 이런 영세기업들은 여전히 이렇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의 시간의 변화나 이런 임금의 격차 이런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됐다는 거는 이 부분은 또 그럼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시정하라고 감사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은 해달라. 현재도 정식 그 TO에도 한 300명 모자란 상황에서 대폭 증원해달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자바국이죠. 야삼당에서 500명 증원 요청을 200명으로 깎아내렸어요. 그래서 아직 그 근로감독관 정규 TO도 아직 100명에 모자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저는 제 생각에는 시스템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요. 실제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도 정기상여금 그리고 고정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노동자들의 연장근무 계속 현재처럼 중소기업 노동자들 시키면 당연히 그분들의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나마 임금으로 보상을 받거나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담을 줄이려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중소기업에서 다른 법규는 잘 안 지키는데 최저임금은 꼭 지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만큼은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한 최저임금의 위반 벌칙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만 맞춰주면 다른 거는 웬만큼 위반해도 벌칙이나 벌금이 좀 약하다는 뜻인가요? 예. 현실적으로 노동 현장 그리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요. 다른 법규 위반이 일어나면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약 짧으면 2주, 길면 3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된다면 그 시간 동안 시정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노동부는 더 이상 사법 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은요? 최저임금은 좀 근데 달라요. 최저임금은 발견 즉시 위반을 발견한 즉시 시정 조치를 내려서
즉시 시정을 안 하면 바로 검찰에 기소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요거 하나는 무서워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 즉시라는 기준이 24시간이거든요. 즉 하루 내에 근로감독관이 적발한 지 하루 내에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부족분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리면 최소한 벌금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요즘은 아주 그 영세한 1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빼놓고는 어지간한 10명 이상의 중소기업들도 이제는 최저임금은 다 지키려고들 하고 있어요. 다만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삼모사. 그러네요. 예. 상여금 줄 돈을 예, 기본급에다 녹여서 자연스럽게 기본급이 최저임금 정도는 맞춰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조삼모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최저임금은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에는 매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수당만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범위에 고정적인 정기 상여금들 1개월을 뛰어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지급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시키자라고 지금 최저임금 제도 개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 바로 노동계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노동계의 입장도 나름 그 일리가 있는 것이요. 노동계 입장의 그 요약을 해보자면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인 통상임금과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은 애초에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될 것에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상여금을 넣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 의견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리 있는 의견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오로지 대기업에 있고 정규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입장에 충실한 겁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늘에 있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는 거리가 꽤 먼 주장인 거죠. 어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좀 비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더 향상하는 데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좀 직면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에 정기 고정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뭐 대기업 정규직 만약에 일례로 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가나요? 그분들한테는 그 고정 상여금은 따로 놔둬라 이거죠. 왜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통상임금은 통상임금대로 따로 높이고 그리고 나서 정기 상여금, 고정 상여금도 계속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절대로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녹일 수가 없죠. 왜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에서 절대로 이것은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최저임금에 고정 상여금을 포함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이해가 아직 안 가요. 그러면 자기네 월급이 줄어드나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여금이 자연스럽게 그 기본급화 돼버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본급을 올리지 않더라도 임금은 총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놓고도 기본금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600% 주던 거를 200%로 낮추고 400%는 그대로 기본급으로 전환시켜주면 최저임금은 이제 내년에 올라갈 7,530원에 맞출 수 있지만 정작 연간 통틀어서 받는 총액은 똑같으니까. 이제 이해가 갔어요. 네. 그렇구나. 고정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올라간 효과를 자기네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따라서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될 금액에는 이것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기본급만 들어가고 최저임금에서는 빼놔야 최저임금 이상으로 기본급은 설정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통상임금 부가적으로 더 부가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때 더 많은 그 돈을 받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래서 이것이 이제 같은 노동자를 하더라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때 말씀하시는 노동계라고 너무 이렇게 크게 묶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서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노동계 내에서도요 기득권을
노동기득권이라는 것 분명히 있거든요. 노동기득권이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는 자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크게 다 같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리고 그런 방향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의 그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판결의 방향은 굉장히 옳은 방향이었고 긍정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건 또 저희 노동자들의 몫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촛불이 대통령을 바꿨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기본이 된 거고요. 어쨌든 앞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건 또 저희들의 몫이거든요. 같이 함께 이런 디테일 같은 거 다 신경 써주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는데 다 같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도 없을 때 넘어지면 아무 일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다가도 엄마가 보이면 막 울게 되는 거 있죠. 비단 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많은 스트레스 다 참아내다가도 꽁꽁 감춰둔 그걸 어떻게 알아채고 안쓰러워하는 위로의 한마디 건네는 사람에게는 순간 무장해제가 돼버립니다. 자갈자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요.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제가 가져온 소식은 지난주에 제가 좀 무겁게 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가벼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2020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제 새로 추가된 종목이 있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반려구 아니죠? 반려구 아닙니다. 예, 줄다리기도 아닙니다. 그 도쿄 올림픽 64년도에 제가 좀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또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이 뭐 경제적으로 좀 세긴 센가 봐요, 그죠? 우리도 한 번 더 할 수 있겠네요, 잘하면. 보통 일본 하고 나면 우리도 한 몇 년 뒤에 또 비슷하게 한 번 하잖아요. 예. 요즘은 그게 재앙이잖아요. 올림픽 해서 뭐 하게요? 네. 많이 하라 그래요. 맞아,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런 얘기 아니, 많죠. 저는 아직 통일됐을 때, 통일되면 한번 남북 같이 해서 한번 하는 건 괜찮은 거, 의미 있게. 그때는 의미가 있겠네요. 화합의 의미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야구하고 여자 소프트볼을 두 개를 묶었대요.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채택을 시켰는데 야구가 올림픽 종목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제 하고 나서 빠졌대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는 이제 안 됐는데 이제 소프트볼도 마찬가지로 빠졌다가 이제 뭐 일본에서 뭐 야구가 거의 국기라고 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잖아, 일본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로비가 대단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채택이 됐다. 야, 결국 또 우리나라 좋은 것만 했네. 아니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웃긴 게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일본하고 고등학교 수도 훨씬 적고 차이 많죠. 국가대표끼리 붙잖아요. 대등하단 말이에요.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도 따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좀 뭐 프로스포츠하고 올림픽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여튼 뭐 프로스포츠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그랬다가 하여튼 이번엔 일본이니까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여자 소프트볼도 같이 들어갔는데 소프트볼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소프트볼을 본 기억이 저희가 저 서빙고동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6학년 때요. 근데 그 미팔군 헬기장이 있었어요. 집 근처에. 그러면 한 1년에 한 번 뭐 이래 가지고 그 미군 미팔군 거기서 카니발을 열면서 일반인들한테 그걸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동네에서 저희 같은 꼬마들이 막 가서 구경하러 가는구나. 구경하러 가요. 그러면은 100원의 쿠폰 하나를 살 수가 있었어요. 뭐 1,000원 내면 10장을 주면 거기에 이제 쿠폰으로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프트볼을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야구공보다 큰 공을 커요. 그냥 막 쑥쑥쑥쑥 던지는데 약간 그 야구 선수 그 언더핸드로 던지는 것처럼 던져요. 예, 그렇더라고요. 내려 꽂듯이 안 던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던져요. 그리고 그게 인도에서 하는 크리켓하고 비슷한가요? 그 야구하고 비슷한데 주로 여성들이 하는데 좀 공이 크고 근데 마른 소프트볼인데 공은 또 딱딱해요. 이상한데요.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는 박진감이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요. 야,
그러니까 여자 야구 선수들 특별히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네, 여자 야구 별로 선수들이. 근데 소프트볼 만약에 메달 종목으로 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야구 좋아했던 친구들 또 한번 우리나라도 출전할 수 있겠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은 이게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국민 스포츠처럼. 자, 또 하나는요. 가라데가 들어왔답니다. 뭐 지들 맘대로 다 넣어도 되나? 아, 가라데 뭐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라데는? 가라데하고 태권도 대련하면 재밌겠네요. 예, 뭐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일본이 엄청나게 또 이것도 로비를 했는데 그 가라데도 분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극진 가라데. 예, 뭐 그 옛날에 채배달 나왔던 거 있잖아요. 예, 채배달. 뭐 전통 가라데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걸 하기 위해서 분파들이 힘을 합쳤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룰은 전통 가라데 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가라데 어떤 식으로 하나 봤더니 좀 답답해요. 그래도 가라데는 예. 좀 세계 대회가 될 만하죠. 이게 네.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태권도처럼 점수 매기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네. 태권도도 전 세계 곳곳 여러 나라에 보급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세계 대회가 가능하잖아요. 가라데도 예. 그런 식으로는 가능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가라데 뭐 대표 출신이나 선수 출신들이 또 영화 배우로도 좀 있고 하니까 장클로드 반담이 가라데 맞죠? 아닌가요? 장클로드 반담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 중에 하나가 가라데. 스티븐 시걸이 가라데. 스티븐 시걸도 네. 가라데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극진 가라데 창시하셨고. 최배단 선생님. 예, 뭐 살아있을 때 이미 전설이 된 분이죠. 영화 보셨죠? 양동근이 출연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 실제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죠. 갖고 그 영상 지금도 있는데 황소 있잖아요. 황소 달려오는 황소를 잡아갖고 뿔을 손으로 쳐갖고 뿔을 풀어들여요. 손으로 깨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만 들어도 아프네요. 네. 넘버 3에서 송강호가 예. 그 부하들 데리고 그 얘기 하잖아요. 최영희 선생이 무조건 될 때까지 막 때린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말이야 최영이라는 분이 계셨어. 최영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황소뿔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황소뿔.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딱 소 앞에 서면 말이야. 너 소냐? 너 황소? 나 최영이야. 그리고 그냥 소뿔 딱 잡어. 자꾸 무조건 갈아들어. 존나게 내리치는 거야. 존나게. 소뿔 빠개질 때까지. 코쟁이하고 맞짱 뜰 때도 마찬가지야. 딱 나타났다. 헤이 존슨? 유 로버트 존슨? 나 최영이야. 그냥 걸어가.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 그냥. 그럼 존슨은? 로버트 존슨은? 갑자기 걸어오니까 뭐야 씨발로 이러면서 피하게 돼 있어. 이 피하게 돼 있다고. 그 피하다가 딱 걸려. 그러면 이봐 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럼 최영이가 딱 잡아 그냥. 무조건 딱 잡고 하는 말이 아이씨 씹새끼야 이 팔은 네 살 아니야? 이러면서 또 존나 내리치는 거야 무조건. 이 팔 치울 때까지. 그럼 무대포 정신. 무대포 그게 필요하다. 근데 그분이 한 얘기를 그때 방송에 나온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가끔 자기 손을 보고 자기가 놀랜대요. 너무 이렇게 손이 단련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 치면 그냥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토크쇼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예, 맞아요. 그때 한번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화살을 쏘면 화살을 잡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하신대요. 화살 잡는 것도 훈련하시고. 동체 시력이 엄청나다고 네, 그러죠. 버스 타고 갈 때도 지나가는 광고판이나 이런 거 막 진짜 눈썰미가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하튼 전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스케이트보딩이랍니다. 스케이트보드요? 예, 스케이트보드. 익스트림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바퀴 달린 그 보드. 예. 그게 올림픽 종목이라고요? 올림픽 종목이 됐대요.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요. 그 하프파이프에서 이렇게 쭉. 예. 치키 차카 초코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건 보드. 나라라 스포보드. 이거 좀 멋있겠다. 근데 이건. 예, 근데 그게 정말 피 끓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다치기도 하고. 예, 저도 도전했다가 그죠? 포기했죠. 예. 원래 그 겨울 스포츠 중에 원래 보드가 메달에 있잖아요. 예, 스노보드가 있잖아요. 이건 있을만한 것 같은데요. 예. 뭐 보통 어릴 때 이제 그 뭐 이런 취미 같은 게 주기를 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이렇게요. 그 중에 스케이트보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요즘에 인기예요. 예.
근데 저희 어릴 때는 뭐 이렇게 보드 타는 걸 모르니까 저도 있었는데 그냥 발만 올려놓고 막 누가 빨리 가나 뭐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게 요즘에 이제 크루즈 보드라고 하는 게 그렇게 타는 거잖아요. 롱보드. 롱보드도 타고요. 예. 아, 거기서 왜 인기가 됐냐면 저도 가끔 봐요, 영상을. 예쁜 여자분이 롱보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뭐지? 그 질주하는 맛도 있고 그 여자분 보는 맛도 있고 그래서 그분도 원래 다른 일 하시다가 그냥 전문 그 타시는 거 있잖아요. 롱보드 타시는 걸로 이제 직업도 아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 스케이트보드는 일단은 그런 크루즈보드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굉장히 점프도 많이 하고 많이 깨지고 다치는 그런 운동이죠. 또 하나는요. 5번째는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그 클라이밍 절벽 저 암벽 타기. 절벽 타기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외 암벽을 실내 암벽으로 옮겨놓고 그걸 누가 빨리 올라가냐 아니면 더 난이도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야, 이거 재밌겠네. 요즘에는 이제 지자체별로 이 암벽 등반 코스를 설치해 놓은 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안동에도 그 낙동강변에 이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한강변도 이렇게 운동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보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특히 여성들 이렇게 균형 잡히게 근육을 발달시키는 데는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 전 그 롯데 몇 층짜리죠? 123층짜리인가? 그 김자인 선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분이 금메달 유력한 후보자죠. 그 세계 챔피언이죠. 세계 챔피언이죠.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그게 활성화 안 됐는데도 세계 챔피언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인간들이 독해요.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정말 이 스포츠 클라이밍은 활성화가 별로 안 됐잖아요. 그죠? 암벽은 한번 타봤는데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겁나죠. 손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안전줄 해놔요. 몸에다가. 근데 그걸 못 믿겠어. 의심이 많구만.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게요. 저도 번지 점프를 못 하는 게 그 줄을 못 믿겠어요. 그건 하지 마세요, 진짜. 실제로 얼마 전에 그 해가지고 꾹 떨어졌잖아요. 그 옛날에 그 무슨 만화 유머집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어떤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니면 뚝배기 하나 주세요. 근데 뚝배기도 주고 뭐 다른 것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시켰는데 아유 시골 인심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서비스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접 받고 이제 번지 점프 타러 갔어요. 타러 갔는데 아니면 뛰어내릴게요 하고 딱 뛰어내렸는데 줄도 더 넉넉하게 했어 서비스야. 뭐 이런 유머가 있었거든요. 너무 웃겼어요. 그 사람들 표정만 바뀌면서 떨어지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러니까 야구하고 소프트볼 합하면 하나로 쳤을 때 이게 5번째인데 서핑입니다. 윈드 서핑. 아니요, 일반 서핑이요. 정말요? 서핑이라면은 바다에서 하는 서핑이요. 서핑 USA 음악 있잖아요. 그거. 그러면은 만약에 러시아에서 올림픽을 한다.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다. 그럼 어떻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닷가가 거기는 있구나. 더 세겠죠. 근데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요. 뭐 숏보드인가 뭐 이 종목이 있대요. 야, 이거 재밌겠다. 제가 서핑 장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롱보드라고 하는 거는 초보. 초보가 제가 좀 타봤어요. 초보 때. 숏보드는 정말 잘 타는 사람들. 그럼 프로만 와라 이 뜻이군요. 그래서 그 서핑을 또 이번에 하게 된대요. 그 일본에서 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바닷가가 많아서. 서핑이라는 스포츠는 좋아하지만 그걸 올림픽 종목으로 한다는 건 좀 대단하죠. 대단하다기보다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근데 서핑도 외국에서 파도 높은 데서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대단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근데 되게 점수 매기가 애매할 것 같잖아요. 근데 특히 프랑스 같은 데는 그런 세계 대회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 양양하고 부산. 양양에서 이제 한번 타봤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뭐 중문, 제주 중문에서도 중문은 파도가 좀 세죠. 서핑 대회를 하긴 하거든요. 점수 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파도가 없어서 정말 점수 매기가 정말 어렵고 일본 정도 되면은 그 당시에도 액션 카메라 시장이 한 10배 차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카메라들이 원래는 서핑이나 스노보드에 다 썼기 때문에 그걸로 시장을 좀 비교를 했었죠. 일본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동해안은 태평양에 바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다르겠죠. 야구 영화에서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그런 거 잘 타시는 분들 쓰잖아요, 가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뭐 금메달리스트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서핑 쪽은 딱 1등 하는 사람이 거의 고정이에요. 켈리 슬레이터라고. 그 사람 혼자 뭐 다.
독식을 하는군요. 네, 근데 이번에도 출전을 한다면 꽤 볼만할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도 선수 출전할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올림픽에서 가만 보면 약간 약한 나라한테는 안 좋은 룰이 많아요. 지네가 잘하는 거는 별의별 걸 다 만들어. 특히 수영 같은 거 보세요. 맞아요. 그죠? 룰도 막 바꾸고. 뭐 배영, 뭐 평영, 자유형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게다가 미터로도 막 끌어놨어. 몇 미터 해놨어. 근데 양궁 봐요.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양궁도 무슨 몇 미터 해도 되고 또 앉았어, 뛰었어, 쪼그렸어. 뭐 하면 또 그 양궁에서만 한 30개 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되게 얍사비로 해가지고 뭐 개인전, 단체전, 남녀 이거 4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것도 뭐 거리 조절하면 이거 엄청나게 메달 나와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라니까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다 그냥 개인전, 단체전 끝. 우리나라가 돈은 많이 벌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더 잘 살면. 양궁 엄청나게 그냥 거기서만 100개 터지게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요. 일본으로 가니까 지네들 잘하는 거 막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핑에서 이제 과외로 제가 하나 추천하는 거는 이제 서핑과 관련된 영화가 꽤 많잖아요.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 저도 영화 그런 거 재밌게 봐요. 재밌어요. 최근에 제가 본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더워터라고 제목을 다룬 영화가 있어요. 원래 더 쉘로우스인데 여성 주인공이 상어하고 싸우는 얘기예요. 그 47m인가? 47m 말고.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말고 그 쉘로우스라는 영화는 아주 영상미가 좋습니다. 예, 굉장히 아주 단순한 영화인데 영상미가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거 봤어요. 최근에 옛날 건데 또 봐도 또 재밌었어. 키아누 리브스 나왔던 거 폭풍 속으로. 그거 재밌죠.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키아누 리브스 쩔뚝거리며 뛰어가는 그. 좋았어요. 그 서핑의 매력을 좀 느꼈던 영화였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종목 중에 열애가 하나가 있어요. 열애는 뭐예요? 예, 국제 스포츠 낚시 연맹에서 스포츠 낚시를 넣어달라고 청원을 올린 거예요. 낚시를?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심사 중이라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보니까 일본 애들이 약간 취미 생활을 다 그냥 메달로 만들려고 그러네. 가만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있잖아. 스노보드도 우리가 취미로 타는 거, 보드도 취미로 타는데 메달 만들고. 근데 세계 낚시 연맹은 이제 일본은 아니고요. 이제 뭐 국제 대회 열고 하는 데인데 제가 이제 낚시 경력이 한 40년 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래 이제 낚싯대로 약간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 안 해본 게 없으시는 스타일인데 제가 해봐서 하는데 예. 예전에 낚시 강의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룰만 잘 정하면 가능은 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기술로 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루어 낚시나 플라이 낚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중계 보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중계를 하고 해설을 하고 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짜 미끼 낚시 같은 거는 상당히 동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룰만 잘 정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인식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다 종목에 출전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김명만 선배님. 다 연습시켜가지고 다 내보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싹둑 끝내시면 어떡해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갑자기 내놓은 북한에 대한 8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힘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부족하다. 최근 일본의 극우 언론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핵 문제에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처럼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오전 미국 백악관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일본 극우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일 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몇 차례에 걸쳐 왜곡 보도하고 있다며 향후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일 3국 공조의 균열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이 희망하는 상황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의 왜곡 기사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숨죽여 딸의 영정사진과 관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끝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관에 꽃 한 송이를 놓고 돌아서는 또 다른 어머니도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조은하 양과 허다윤 양의 유해가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건 지난 5월입니다. 참사 3년 반 만에 열린 두 아이의 영결식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와 미수습자 가족들이 배웅에 나섰습니다. 유골을 실은 운구차가 세월호를 지나 목포신항을 떠나는 순간 작업자들도 수색을 멈추고 묵념으로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선 가족들의 뜻에 따라 장례식이 아닌 이별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헌화와 묵념이 이어졌고 두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쪽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누나 엄마로서 가는 마지막 길을 갖다 이쁜 모습으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그 이별식을 갖다 하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딸이 사용했던 책걸상을 보자 결국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일 이별식이 끝나면 유골은 단원고에 들렀다가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이 잠든 평택 서호공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 가운데 4명의 유해 일부가 수습된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군, 박영인군, 양승진 교사와 일반 승객 권재근 씨, 혁규군 부자 등 5명은 여전히 미수습자로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둘러서 있고 이를 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입니다. 소녀 3명은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짓밟힌 한국과 중국, 필리핀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상징합니다. 할머니는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를 형상화한 겁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제막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함께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죄를 받다. 반드시 사죄를 받고 법적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2년 전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위안부 피해국 13개 나라 후손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We cannot forget history. If we forget it, it will be repeated. And it also symbolizes that women cannot be used as sex slaves. 미국 내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건 8번째지만 대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비는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 다룰 다음 이슈는 홍준표 젠더 감수성. 아우, 이름만 들어도. 홍준표와 젠더 감수성은 이미 매치가 안 되죠. 매치 안 되죠. 예, 전혀. 뭐 이런 거 사랑의 폭력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여성 인사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자리를 왜 마련하는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해서 성공한 거 보고 이제 배가 아파서 자기도 해보려고 한 건데.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주최한 토크 콘서트 제목이 한국 정치 마초에서 여성으로 인데 그러면 홍준표 대표직 내려놓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마초에서 여성으로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마초적이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인정한 거죠. 예, 스스로 인정했죠. 그러면 여성 당 대표를 뽑으란 얘기인가?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시작부터 틀렸어요. 뭐 사회자가 발제를 듣고 나서 소감을 물으니까 홍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더 폭력이 뭐냐? 트랜스젠더는 들어봤는데 젠더 폭력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진짜 트랜스젠더한테 한번 맞아봐야 돼 진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마련한 아까 말한 유석춘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번 주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어요.
연세대 학생들한테 뭐 이 사람이 연세대 불시에. 사회학과 교수예요. 아.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었고 사회 잘 보겠네요. 네, 사회 보잖아요. 혁신위원. 그날 연대 사회학과 애들이 많은 그 사회에 대한 동기를 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자꾸 뭔가 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자꾸 홍준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해서 얻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 않아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홍준표라는 그 캐릭터가 그러니까 젠더 감수성이나 젠더에 대한 어떤 성인지라고 하잖아요. 네.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그 성인지 개념이 없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거 안철수는 그 극중의 칼로 자기 팔다리를 자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칼날에다가 자기 팔다리를 집어넣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가 어느 정도의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한 발언을 보면 나오네요. 남성우월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홍준표 당신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집사람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데 아니, 그거랑 젠더 의식이랑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전혀 그 딴 물에서 놀고 있는 거고 나는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사람들도 조금 이상해. 아, 그냥 토론비 주니까 갈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야. 여기 보면 이런 분이 있네요. 송영숙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않겠구나 하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다. 홍준표를 보면서. 홍준표의 발언에 의해서.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상상은 자유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치지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 저급함 이거를 뭐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저도 경상도 사람으로서 경상도식 촌년이라는 표현이 친근감의 표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 개똥 빨아먹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촌놈이든 촌년이든 욕이에요. 비하 발언이죠. 예. 영감탱이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 개자식아라는 표현이 정말 고추 친구 안 그러면 진짜 어렸을 때 목욕탕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냥 농담이 될 수 있지만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제3자가 들으면. 예, 제3자가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욕인데 와이프한테 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친근감의 표현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어떤 성인지 의식을 떠나서 그냥 언어에 대한 개념, 관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약간 젠더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배우자를 낮추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같은 게 있어요.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다 이거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우 정말 팔불출도 만들어주고 버리고 싶네 진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말이라던가 네.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 너의 와이프 예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뭐 우리 아이였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오죽했으면 바른정당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돼지발정제 사건을 공공연히 떠들었던 홍 대표가 젠더 폭력이 뭐냐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라며 마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다면 홍 대표가 당연 1등일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실 저도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약간 이 마초끼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자랄 때는 이런 엄마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뭐 그런 이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엄마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생물학적으로 가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런 젠더 감수성이라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었죠. 네, 우리 젊었을 때 이런 거 없었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씩 생기던 시기가 그나마 내 젊음이 약간 벗어날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야수님이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저는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이쪽에 대해서 통찰력이 깊지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긴 거 아닌 건 알잖아요. 네. 근데 이 홍발정 이 양반은 그거 자체를 그냥 아예 나보다 더 꼰대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예 자기 머릿속이나 뭐 자기 주변에는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뭔가 홍준표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주려면 사실 젠더 폭력이란 말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그냥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젠더 폭력이라고 하니까 처음 개념부터 안 잡히는 거고 이거는 왜 성폭력이 젠더 폭력이 됐을까? 왜 그렇게 말을 왜 영어와 한글을 붙였을까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나름 검사까지 했으니까 그 의미는 그런 거구나. 근데 사회적 약자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내거나 했던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공감력은 완전히 결여되어 그렇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의원 필독서라고 그런 수식어가 붙었던 책이 있어요. 82년생 김지영. 유명했잖아요. 이 책을 홍준표가 읽지를 못하겠다고 하면 누가 읽어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예요?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인데요. 주변에 일단 여자친구들한테는 다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5권 정도는 선물도 했어요. 꼭 읽어봐야 된다고.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김지영 씨가 겪는 그 소설 안에서 김지영 씨가 겪는 건 우리 사회에서 모든 여성들이 한 번씩은 겪어봤던 걸 이어붙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책 한 권이 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자들은 한 번도 상상하거나 겪어본 적이 없는 개념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남자아이부터 먹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저도 돌이켜보면 그래요. 누나들이랑 저랑 셋이서 밥을 먹는데 항상 저한테 뭔가가 먼저 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잘못됐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돌이켜보면 이상한 거죠. 작은 사소한 거지만 약자 입장,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입장에서는 이게 한번 각성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 작은 소용돌이 하나가 나머지를 다 다르게 보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의 이렇게 자그마한 실로 이제 모든 사연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완성되거든요. 좀 끔찍했어요, 그게. 모든 여성들이 공통적인 경험이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꼭 읽어보길 바라는 추천 작품 중에 하나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젠더 감수성? 이게 확 바뀌는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시기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었고 그렇게 차별을 받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이 82년생 김지영 이 시대에 살았던 여자지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서러웠던 할머니에 대해서 서러웠던 기억이 뭐냐면 저는 할머니가 저와 제 남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제 남동생만 한약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여자가 크지 못하는 굉장히 사소한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뭔가 남자 뒤에 서야 되고 뭔가 남자 보스에 대해서 내가 뭘 챙겨줘야 되고 그가 뭐 예뻐 집에서는 뭐 개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게 뭔가 칭찬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인사말 같은 건데 외국에선 그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우리 재윤혜 비님이 생각이 나네요. 결혼 10년 차인데도 아주 사랑스러워 죽겠다. 불타오르시던 볼 때마다 새롭게 이쁘대잖아. 사랑스럽고. 정말 부러운 거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살긴 해요. 심장에 너무 무리가 와. 그런데 일단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센 비판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한 말의 맥락이 이런 거예요. 요즘 세상에 남성 우월적으로 남자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 성평등을 넘어 여성 우월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든다. 주장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딱 어디 논리냐면 일베 논리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중학생들 있죠. 일베를 이렇게 신봉하는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의 남학생들한테 여성가족부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딱 이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만든 김대중 대통령부터 욕을 정말 심하게 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일베 논리인 거예요, 이게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는 건 눈에 드러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TV 뉴스를 볼 때 남자 앵커 1명, 여자 앵커 1명이니까 우리나라는 성평등한 사회야. 그리고 집에 가면 아빠가 엄마 말에 기가 주고 사니까 그 우리 사회는 여성 우월주의적인 사회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국회의원 300명 중에 여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뭐 수만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사장이 왜 없어요? SK텔레콤 들어갈 때 평직원들은 여자 반 남자 반이에요. 근데 부장만 돼도 여자가 없어요. 이사급으로 올라가면 100%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고의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말 절대적인 약자라는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임신과 출산이 딱 이슈에 올라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은 출산한 임산부들과 그 엄마들에 대해서 산모들에 대해서 그냥 별개의 인간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어떤 생존의 목적이라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겪는 감정적인 고통이나 소외감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 아이를 낳은 거지 네가 네 문제야라고 이렇게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들도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석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심지어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 입으로 청년들한테 일배 자주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월적이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성 혐오 범죄라던가 심지어 뭐 몰래카메라, CCTV 해킹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지적했지만 강원랜드 심지어 청탁으로 들어갔는데도 여자의 연봉은 남자보다 낮았어요. 이런 게 바로 유리천장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대졸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중에서 최저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어떻게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죠. 혁신위원장이라는 이 사람 사회학과 교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무식하네요. 교수라고 해서 다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특히나 이제 영어를 중심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영어가 기본 제1 언어잖아요. 네. 언어의 구조, 표현, 대명사의 쓰임새들 이런 것만 봐도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게 확 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회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개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건 공부 안 한다는 거죠, 평소에. 너무 사회를 보는 것에만 치중한 거죠. 아우, 답답해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놓고 이 토론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주최자들의 문제도 있고요. 준비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발제 토론을 하는데 발제 강연을 하는데 홍준표 이 양반은 한 5분에서 7분 동안 눈을 감고 주무시는 또 모습을 연출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설마 곰곰이 듣고 있었겠죠. 곰곰이. 이 자리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서 카메라 10대가 녹화 중이었는 상황이었는데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었고 한 취재 기자는 꿀잠 주무시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좀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 잘 모르는 낯선 내용에 대해서 들으면은 저 무슨 이야기지 하고 귀 기울여 듣다가 슬쩍 잠이 오잖아요. 네.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런 내용을 듣다 보면은 홍준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토론회를 주최해놓은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여성들이 국회에 들어오면 싸우기도 잘 싸운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여자들은 눈치도 안 보고 잘 싸우더라. 아니 이런 젠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토론회에서 이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이렇게 대놓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목욕탕에서 하는 거예요. 때밀면서? 네, 목욕탕에서 다 씻고 나와서 남자들 다 빨가벗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새지 않는다는 빨가벗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범이야라는 공범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나 하는 이야기이지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죠, 진짜.
참 이 사람은 참 한 행사에서 어마어마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네요. 홍준표가 또 패널들에게 젠더라는 말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그럼 안다고 하냐. 자랑이다. 자랑이다 이놈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홍준표한테는. 그리고 행사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젠더라는 게 사회적 성이고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라고 한다. 젠더라는 단어는 오늘 처음 찾아봤다. 자랑이다. 아,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랍네요. 진짜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됐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이 대한민국을 저주하지 않은 이상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힘들죠. 한번 탈탈 다뤄보자고요. 이 자리에 참석한 강효상이라는 자유당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 당수를 저희가 모신 적도 있다. 박근혜요. 청와대 모비서관은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도 멀쩡히 근무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자기들이 자비를 베푼 것 마냥 일단 뭐 젠더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회적 이치로도 70년간 거의 70년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는 전형적인 시각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정말 딱. 저는 이 사람들 말하는 태도에서 대여섯 살짜리 꼬마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죽이는, 날개를 뜯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아서 날개를 뜯어내면서 이렇게 천천히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는지, 죽인다는 행위가 어떤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살, 12살 어떤 성인이 돼가면서, 청소년이 돼가면서 그런 걸 못해요. 왜냐면은 공감력이 생기거든요. 통증에 대한 경험을 하고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미물이라도 약한 생물한테 그런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 이 젠더에 관련된 이런 정말 개념 없는 발언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남성이라는 존재가 이 사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오는 덫 때문에 다시 남성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한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걸 떠나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금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성들에 대해서 뭐 이렇쿵저렇쿵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뭐 무식한 새끼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뭐 무식한 소리 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비수 같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절실하니까. 근데 이게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무식한 거예요. 진짜 모른다는. 6살짜리는 백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나이살 먹은 사람들이 정치한다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이 너무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무식하는 건 정말 파면시켜야 돼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